하나, 휴. 안녕하세요, 나연. 경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연님, 네. 지난번에 저희가 나온 그 보호직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 영상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소년원이 그런 곳인 줄 몰랐다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물론 제가 이렇게 영상 링크를 쫙 뿌렸잖아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자발찌가 법무부가 하는 일인지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거죠. 이 선한 영향력을 몸소 체험해 보니까 이 가슴 속에 보람이 팍팍팍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의 보호직렬에 대한 관심에 응답하고자 오늘은 더 특별한 진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는 뭐 이분에 비하면 애송이죠. 완전 애기, 응애 애기. 맞습니다. 이분은 정말 찐 보호직이십니다. 보호직의 머리이자 심장, 이 대장 보호직이신데요. 바로 범죄예방정책국 국장님이십니다. 보호직이 되고 싶은 청년분들 그리고 청소년분들을 위해서 국장님이 아주 친절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진로를 바꿀 15분 지금 같이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강홍성입니다. 오늘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범죄에 관련돼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 관심도 많을 텐데 오늘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보호직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보호직 공무원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구체적으로 그 보호직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우리 삶 속의 범죄나 안전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점차 사회가 발달됨에 따라서 남들과 소속돼 있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점차 증대됩니다. 그죠? 인정 욕구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 범죄라든가 재난 또 뭐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범죄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의 범죄를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범죄를 감소시키려면 우리 국민 모두를 갖다가 다 가상의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관리하기보다는 이전에 범죄를 졌던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범죄를 낮출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되게 피부에 닿는 범죄인 강력범죄라고 하죠. 그 강도, 살인, 성폭력 같은 경우에 보면 강도의 경우에는 한 74% 정도가 이전에 전과자가 있는 범죄 전력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이전에 범죄를 졌던 사람들이 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네. 또 이 범죄자의 상당수는 재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재범을 막는 게 곧 전체 범죄의 이 감소로 이어지는 거네요. 우리가 생활이 나아지면서 점차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범죄의 총량을 감소시키고 총량을 감소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언뜻 보면 경찰관들이나 아니면 뭐 재판을 잘하는 판사님들이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범죄예방정책국에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8년 이후에 연쇄살인 사건이 이제 없어졌어요.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나요? 그럼 뭐가 달라졌길래 연쇄살인범이 없어졌을까요? 그 사이에 전자감독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물론 다 막지를 못했어요. 뭐 일부 살인 사건도 있었고 성폭력 사건도 있었지만 연쇄살인 사건은 막았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면 사람이 범죄를 지면 어디서 범죄가 발생했고 그 시간대 전자발찌 착용자가 그 시간과 장소에서 어디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범행이 있으면 반드시 검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막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 범인을 검거하는 데는 아주 용이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언젠가부터 연쇄살인 관련 뉴스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정말 네. 최근 뉴스에서도 연쇄살인 사건은 못 들어본 것 같네요. 네. 정말 이게 바로 전자감독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일으키지 마세요. 검거율 100%. 네. 저희 범죄예방정책국 특히 보호직 공무원이 하는 역할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자에 대한 사연의 처우, 아까 얘기했죠? 시설의 처우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거기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에 대해서 어떤 양형을 결정할 것인지 또 어떤 처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결정조사, 청구전조사 또는 사안조사 이런 형태로 이름이 됐는데 그 모든 것을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보호관찰, 전자감독,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사회봉사명령은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봉사활동을 해서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게 사회봉사명령이고 수강명령은 범죄를 지면 처벌을 해야 되지만 범죄의 원인이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범죄를 반복한다면 계속 처벌만 한다고 해서 그게 치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사범이냐면 마약사범, 가정폭력사범, 아동학대사범,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이런 사범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왜곡된 인지 능력을 회복시켜주고 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교육시켜줌으로 인해서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이러한 태도나 행동 이런 것을 새롭게 정립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강의는 집단 프로그램 형태로 한 10명 안쪽이 이렇게 토론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분야에 나는 집단 상담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가해자 중심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의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가해자 중심의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외 기관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오면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도 성장할 수 있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년사법제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의 어떤 상담이나 조사 기능 또 보호관찰 그러니까 소년만을 전담을 하는 보호관찰 성인하고는 좀 더 뭔가 기법도 다르고 뭔가 사회 연계나 체계 이런 것도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화된 보호관찰 활동 또 소년원 내에서 소년 선생님으로서 좀 더 비행성이 더 심화된 학생들에 대한 관리 집중적인 멘토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면 이 소년사법제도에서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도전해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정신질환자의 경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도소에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해도 이게 정신질환자는 약을 먹고 정신과 의사에 의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담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주의 치료감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비롯한 20명의 의사 선생님이 있고 또 간호사도 있고 하는데 그 안에서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심리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처우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그런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치료감호고 또 치료감호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비행력이 조금 경미한 사람들은 사회 내에서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근접한 병원, 정신
치료하는 기관에 가서 입원 치료나 아니면 통원 치료를 통해서 약을 잘 복용하게 하고 심리 상담을 받게 하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치료 명령인데 그런 역할을 또 보호관찰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명령 이런 부분에 도전해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범죄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국민들이 준법 의식을 갖고 그게 특히나 어린 연령일수록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단계부터 교육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법을 인식을 하고 남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러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법교육인데 법교육에 대해서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법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이 정책을 수립하고 또 일부 솔로문호파크라고 하는 대전 그다음에 부산 최근에 이제 광주 전주까지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이렇게 체험 활동 또는 뭐 여러 가지 집중적인 교육 활동, 법교육 활동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 분야에서의 어떤 범죄 예방 활동은 범죄를 진 사람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범죄를 짓지 않은 일반인에 대한 관리뿐만까지 아주 대단히 폭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게 보직이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있는 분야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한다라는 거에서는 이해가 됐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느냐라는 것은 그럼 형사정책의 방향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형사정책의 세계적 추이는 뭐 이 세 가지 말고도 아주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처리보다는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구금하고 처벌하고 이러는 기능에서 교육하고 치료를 하고 회복을 시켜주고 이러는 형태로 범죄자 처우의 중심이 바뀌고 있고요. 공공기관인 공무원 또는 관료 중심의 기관만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협업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뭔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경찰, 뭐 검찰, 법원, 교정 또는 뭐 보호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영역이 아니라 서로 융합되면서 서로 영역들을 넘나들면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범죄예방 정책은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능보다는 교육과 치료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민간 자원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범죄자가 교도소나 아니면 재판 이후 단계가 아니라 재판 이전 단계부터 개입을 해서 형사사법의 전 영역에 걸쳐서 뭔가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세계적인 추세의 발전상에 우리 보호직의 역할이나 기능이 아주 딱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한 보호직은 전국에 96개의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57개, 뭐 소년원, 또 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런 거죠. 여기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한테 맞는 분야에 보직을 설정을 해서 본인이 희망해서 그 분야에 가서 자기가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도 훨씬 자기의 적성과 소질 또 희망 보직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대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고 오늘 내가 강의한 짧은 시간의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전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네요. 네, 보고 계신 청년분들 이 진로 결정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실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생동감 넘치는 보호직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